이제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간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 둘을 키워낸 65세 박순자. 그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한지영은 처음부터 달랐죠.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박순자는 몰랐습니다. 시장 냄새 난다며 옷을 갈아입으라는 모욕, 결혼식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충격적인 현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4시. 이른 시간임에도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65세 박순자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왔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둘을 키워낸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순자는 시장으로 향했죠. 좋은 건어물을 직접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는 정성으로 가득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낸 것도 모두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거든요. 민수가 35세가 되던 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순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이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시와 모욕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될 한지영은 처음부터 박순자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한지영의 말 속에는 배제의 냉기가 서려 있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박순자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에서 그녀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 하객 수는 극명하게 차별되었어요. 시장 냄새 난다. 한지영이 던진 모욕적인 말에 박순자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결혼식 당일 박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맞춘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분홍 치마에 회색 저고리,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손톱에는 투명 매니큐어를 발랐죠. 그날만큼은 장사꾼이 아닌 신랑 어머니로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장 친구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늘 여왕 같다. 그 한마디가 박순자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리셉션에서 접수를 하려는데 직원이 명단을 한참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신랑 측 어머님이세요? 아, 여기 없으시네요. 박순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지영 어머니는 VIP 대기실, 포토월, 리셉션까지 따로 표기되어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일반 하객처럼 안내해 주세요. 박순자가 차갑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직원이 안내한 자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바로 옆도 양가 가족석도 아닌 가운데 복도 중간에 끼워진 외곽 테이블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싶었죠. 한지영 어머니는 전용 화장실을 쓰며 메이크업 팀 2명이 따라 붙었고 사진작가가 계속 포토월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꽃다발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포토타임에서 일어났어요.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치자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한지영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우리 집 단체 사진이에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민수는 눈치를 보더니 말도 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렇게 박순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토월 위에는 커다랗게 적힌 문구가 있었어요. 양가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 박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예식장 스피커에서는 한지영 아버지의 축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지영이는 늘 배려 많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민수군을 만나 더 큰 가정을 이뤘고요.
그 사이 민수는 박순자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박순자는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왔어요. 돌아가는 하객들이 한복 입은 박순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장 친구 순이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어요. 순자야, 너 괜찮은 거니?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여기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손에 든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박순자의 가슴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식장이 조용해지던 순간 대기실 TV에 재생되던 결혼식 영상 티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 양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두 사람. 영상에는 한지영 부모만 등장했고 박순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복수의 시작이었죠. 박순자는 결심했어요. 이제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그녀의 복수는 차갑고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모욕과 무시는 기록되었고 증거로 쌓여갔어요. 박순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박순자의 삶의 터전이자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이웃 상인들은 박순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순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함께 분노했죠.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박순자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증거 수집으로 이루어진 계획이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한지영과 민수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법적 증거가 될 것이었죠. 박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복수는 곧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박순자의 삶을 돌아보면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민수가 5살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박순자의 인생은 오직 한 갈래였습니다. 민수를 잘 키우자.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어요. 시장 통닭집에서 알바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쇠고기 잡뼈를 직접 고르고 저녁마다 냄비 2개의 국물을 따로 끓여냈죠. 건어물 한 포기, 멸치 한 줌을 팔아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민수가 대학에 붙은 날을 박순자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안 내도 돼. 그 말을 듣고 박순자는 마당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해 본 날이었습니다. 잘 키웠다, 순자야. 대학 졸업 후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죠. 첫 월급으로는 건어물 가게 유리문을 새로 달아줬습니다. 엄마, 문 열 때마다 덜컹거려서 마음에 걸렸어. 어찌나 고맙던지 박순자는 그날 밤 혼자 술국을 끓여서 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잔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민수 이렇게 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수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 순간 박순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결혼식장에서 예쁜 한복 한 번 입고 걸어보겠구나. 꽃이 피는 봄, 자신이 심은 아들이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오는 줄만 알았어요. 한지영을 처음 만난 날, 박순자는 시장에서 사온 포도 한 상자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쁜 아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불편한 기색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한지영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진짜 배제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은 예식장 계약서에 신랑 측 어머니라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 이거 내 이름은 왜 없니?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요즘엔 그런 거 따로 안 넣어. 그냥 간소하게 하기로 했거든. 한지영 쪽은 하객을 100명 넘게 부른다고 하면서 박순자에게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10명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행복하면 됐지. 예식장 이름이 뭐라고? 박순자는 그렇게 또 애써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박순자의 마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웨딩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냥 오시지 말고 나중에 스냅 사진으로 따로 찍으시는 건 어떠세요? 한지영이 웃으며 말했을 때 박순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그런가 보다. 신부 중심이니까. 그런데 스튜디오 촬영일 민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사진 아직 안 나왔어. 나오는 대로 보내줄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준비도 점점 바빠졌어요. 박순자는 어느 날 따로 불러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엄마가 뭘 잘못했니? 민수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지영이 쪽에서. 엄마가 너무 티나게 시장에서 일하시는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박순자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사람이라고 창피하다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웨딩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지.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가게에서 혼자 건어물을 정리하다가 울었습니다. 짠맛도 안 나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더군요. 그 다음엔 한복 문제였어요. 예복을 맞추러 간 날 한지영 어머니는 디자이너 한복샵에서 피팅하고 있었고 박순자는 옆에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따로 맞추시는 건가요? 저희는 브랜드에서 의전 의상까지 패키지로 해서요. 디자이너 직원이 물었을 때 한지영 엄마가 슬쩍 박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다니시니까 편한 스타일 좋아하시죠? 그 말에 눈치껏 웃었지만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웃어야 할 자리인지 도망쳐야 할 자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식순표를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거기엔 한지영 아버지가 축사, 한지영 삼촌이 사회, 한지영 어머니는 포토월 리셉션, 민수 아버지는 별세로 적혀 있고 박순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름은 왜 없어? 아, 그냥 요즘은 가족 이름 안 적는데. 그때였어요. 한지영이 박순자 앞에 앉아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목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편히 계세요. 그 말에서 박순자는 이상하게도 당신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민수야, 이 결혼식이 너네 둘만의 거냐? 내 애비도 못 온 결혼식인데 나마저 빠지면 도대체 난 뭔데?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죠. 엄마, 지영이 많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번만 좀 이해해줘. 박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결혼식, 진짜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그렇게 갈등은 조용하지만 깊고 차갑게 박순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박순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지영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님, 혹시 결혼식 날 입으실 한복 준비하셨어요? 한지영이 물었을 때 박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응, 시장에서 맞춰뒀어. 그러자 한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런데 어머님, 혹시 좀 더 단정한 스타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니까요.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단정하지 않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로요. 한지영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결혼식 날 시장 이야기는 좀. 하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조심스러워서요. 박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엄마, 지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순자는 계속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식장 장식을 정할 때도, 피로연 메뉴를 정할 때도 박순자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한지영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한지영 어머니 차금란을 만났어요. 차금란은 대학 교수였고 품위 있는 말투로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지영이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요. 결혼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차금란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결혼식 날 시장 관련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영이 친구들이 많이 와서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그런 거죠. 박순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시장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지영이 박순자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결혼식 날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별이라니? 그냥 너무 시장 분위기 나는 분들은 지영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박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친구들이 뭐가 문제라는 거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혼식 분위기에 안 맞을까 봐서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장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수 결혼식. 혹시 못 오실 것 같으면. 왜? 무슨 일 있어? 박순자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식장이 좀 작아서. 순이는 알아챘습니다. 순자야, 혹시 며느리가 뭔 소리 했니? 박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때부터 박순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과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어요. 어느 날 한지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당일 리허설 때 어머님은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복잡하니까요. 박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요. 박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결혼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녹음기를 켜고 한지영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나는 이 결혼식에서 뭘 하면 되는 거니? 한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편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니?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순자는 녹음기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이제 알겠어. 그 순간부터 박순자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한지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박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결혼식 날 향수 같은 거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순자는 당황했어요. 향수를 왜? 시장 냄새가 좀 섞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냄새라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지영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민수에게 따로 말했거든요. 오빠,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얘기 하객들한테 하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민수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했지만 한지영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날 저녁 민수가 박순자를 찾아왔어요. 엄마, 결혼식 날 시장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어떨까?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영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좀 조심스럽다고 하네. 박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지영이 박순자에게 쇼핑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입으실 옷 같이 보러 가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한지영이 고른 옷들은 모두 검은색이나 회색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박순자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색깔만?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여서요. 하지만 한지영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박순자가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결혼식 날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순자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한지영이 자신을 완전히 지우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박순자는 시장 친구 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검은 옷만 입으라고 해. 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 검은 옷을? 박순자는 울먹였어요. 나 정말 창피한 사람인가?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날 밤 박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한지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사진 찍을 때 좀 뒤쪽에 서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자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키가 좀 작으셔서 앞에 서시면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지영은 박순자가 사진에 나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리고 혹시 결혼식 영상 촬영할 때도 카메라 앞에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박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안 나와야 하는데? 그냥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려면요. 그 순간 박순자는 폭발했어요. 지영아, 나는 민수 엄마야. 신랑 어머니라고. 한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박순자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이 결혼식 안 갈까 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 와이프가 나를 완전히 지우려고 해. 민수는 한지영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오해야. 박순자는 실망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모든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박순자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박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일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날만큼은 장사꾼이 아닌 신랑 어머니로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죠. 시장에서 반년 전에 맞춰둔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연분홍 치마에 회색 저고리, 금박도 화려하지 않고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아하게 묶고 손톱도 투명 매니큐어까지 발랐어요. 시장 친구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늘 여왕 같다. 그 한마디가 박순자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리셉션에서 접수를 하려는데 직원이 명단을 한참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신랑 측 어머님이세요? 아, 여기 없으시네요. 혹시 이름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순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한지영 어머니 차금란은 VIP 대기실, 포토월, 리셉션까지 따로 표기되어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일반 하객처럼 안내해 주세요. 박순자가 차갑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요. 신랑 어머님 좌석은 저쪽 중앙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무대 바로 옆도, 양가 가족석도 아닌 가운데 복도 중간에 끼워진 외곽 테이블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싶었죠. 한지영 어머니 차금란은 전용 화장실을 쓰며 메이크업 팀 2명이 따라붙었고 사진작가가 계속 포토월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 꽃다발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 소개를 하는데 차금란만 소개되고 박순자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님 차금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순자는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포토타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치자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한지영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우리 집 단체 사진이에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민수는 눈치를 보더니 말도 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렇게 박순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토월 위에는 커다랗게 적힌 문구가 있었어요. 양가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 박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예식장 스피커에서는 차금란의 축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지영이는 늘 배려 많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민수군을 만나 더 큰 가정을 이뤘고요. 그 사이 민수는 박순자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는데 박순자는 또 다른 모욕을 당했어요. 신랑 어머니 인사말 시간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특별한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인사말이 있었는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박순자는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하객들이 한복 입은 박순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순이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괜찮은 거니?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 여기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손에 든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박순자의 가슴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지던 순간 대기실 TV에 재생되던 결혼식 영상 티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첫 시작. 양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두 사람. 영상에는 차금란만 등장했고 박순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돌아온 박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민수 결혼식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겠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 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괜찮아? 저녁에 갈게.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뒤였죠. 민수는 케이크 하나 들고 왔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가 고생 많았지.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웃으며 말했지만 박순자는 그 웃음 뒤에 눈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그날 엄마 얼굴 한 번도 안 보더라. 박순자가 조용히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사실은 지영이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랬어. 결혼식 영상도 지영이 친구가 편집했는데 자기도 당황했대. 민감해? 영상에서 엄마 얼굴은 아예 없더라. 축사도 포토월도 좌석도.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박순자의 말에 민수도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지영이 집이 이번에 신혼집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금 일부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예단이랑 식비랑 예식장 비용은 엄마가 다 해주셨지만 이번엔 지영이 처가 쪽에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대. 급하게 전세 들어가야 하거든. 박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결혼식은 자신의 돈으로 치르고도 아직도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야, 엄마 돈. 식장 계약할 때 쓴 그 통장 기억나? 응, 왜? 거기 돈 아직 일부 남아있다. 근데 그거 내 이름으로 넘길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민수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손 내미는 것도 어려운 거 알지. 지영이 요즘 영상뷰도 줄고 광고도 끊기고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 이해하지. 엄마 얼굴 영상에서 잘라낸 것도 엄마 자리 뒤로 뺀 것도 다 지영이 브랜딩 때문이라며. 그제서야 민수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피해자처럼 말해? 나도 지영이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요즘 결혼 문화야. 결혼 문화? 나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사라져야 했던 존재였고 이제 와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박순자는 조용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결혼식 비용 총 지출 내역이야. 너희 둘 이름으로 나간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명이야.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도 영상 원본도 다 남겨뒀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려는 건데? 혹시라도 지영이 쪽에서 엄마를 또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나는 이번엔 증거로 말할 거야. 그 순간 민수 전화기 화면에 한지영 이름이 떴어요. 자기야? 응,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야. 아니, 괜찮아. 그냥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박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운? 아니, 이건 모욕이야. 민수야, 내가 어떤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다. 그날 이후로 박순자는 집에 녹음기와 CCTV를 달기 시작했어요. 한지영 쪽에서 다시 무슨 말을 해오든 이제는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며칠 뒤 한지영 어머니 차급난이 박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돈끼리 이런 식은 좀. 지영이 많이 힘들어해요. 차급난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말했지만 말끝에는 뼈가 있었어요. 지영이도 지금 광고 2건이나 취소됐고요. 저희도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려요. 박순자는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그 이미지라는 게 사람 하나를 지우고 얻는 거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게 덜 부끄러우니까요. 그 순간 차급난의 미간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정리하던 찰나 민수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엄마, 오늘은 지영이랑 같이 왔어. 중요한 얘기 좀 하자고. 뒤따라 들어온 한지영은 해맑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웃음 속에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한지영이 테이블에 꺼낸 건 다름 아닌 공증 서류 뭉치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 확인 서류예요. 앞으로의 재산 분쟁이나 부담 없이 그냥 정리 차원에서. 정리? 뭘?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혼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신이 명확하실 때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면 다들 편하잖아요. 그 순간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흐릿해 보이니? 민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유언장도 미리 써두고 증여나 명예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하니까.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결혼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냐?
그날 한지영은 끝까지 예의 바른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다만 요즘 건망증이나 약 복용 관련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말에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만해. 더 들으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어머님, 그럼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간단한 진단이니까. 거기에서 문제 없다고만 나오면 그때 가서. 너 지금 나를 치매라고 몰아가려는 거니?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확인 차원이라니까.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대신 문자로만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은행 계좌 정리는 생각해 보셨죠?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고. 어머님, 경비실에도 부탁드렸어요. 혹시 외출하실 땐 체크 좀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어머님 안전을 위해 CCTV도 한 대 설치해 두려 해요. 점점 더 감시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 정리하다 옆 가게 언니가 박순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더라. 치매 왔다고 해서 아들이 후견인 붙이려 한다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지영이 쪽 사람들이 다른 상인들한테 한 얘기래. 혹시라도 대비해도 나쁠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 박순자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람 하나를 재산만 남은 빈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치매, 정신 이상, 약물 의존이라는 프레임을 덮으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집 복도에 낯선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항의하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르신 댁 가족인 지영 씨 요청이 있었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위험할까 봐요. 이제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보고 싶다는 건가? 문득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 없이 이 아이 하나 보고 버텼는데 이 아이가 날 이렇게 대해요. 그리고 박순자는 서랍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녹음해둔 통화, 며느리의 발언, 민수의 요구들. 이제 그걸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며칠 뒤 한지영이 박순자 혼자 있는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해뒀어요. 인지검사요. 그냥 해두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저희도 안심되고요. 한지영은 의사의 명함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박순자는 조용히 그 종이를 집어들고 종이접기 하듯 접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녹음 중이야. 네, 지금 이 대화 녹음되고 있어. 한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넌 지금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중이야. 정신질환자 프레임 씌워서 재산명에 넘기려는 거. 그거 다 증거 남기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 위해서. 너랑 민수랑 통화한 것도 다 녹음됐어. 내가 영상에서 날 뺀 이유도 계좌 정리 요구한 것도. 그리고 CCTV 설치한 것도 경비실 동의 없이 불법이야. 한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집 반쪽 문이 열리고 순이가 들어왔어요. 문 밖에서 대기 중이었죠. 지영 씨, 우리 순자가 만만해 보여도 사람 하나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변호사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고요. 한지영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CCTV 요청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명예훼손, 재산 강요, 사기 미수 다 들어갑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순자는 끝까지 말했어요. 고소장 접수해주세요.
이제 저 절대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집 앞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지영이 지금 무서워서 집 밖도 못 나가. 그게 무서워야 하는 건 지영이가 아니라 내가 아니니? 엄마, 그게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지금 엄마를 세상에서 지우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겠지. 민수는 박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 너네 와이프랑 결혼식 영상에서 날 자른 거 정리했어? 사람 취급도 안 한 거 해명했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다 폭발한 그 순간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영이 눈치 보느라 나도 바보 같았어. 그래, 이제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걸 안 거면 그 바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이젠 책임져야지. 그리고 박순자는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뒤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순자님, 피고인 측에 1차 통지 완료됐고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증거 보강을 요청받았어요. 박순자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은 무려 3GB. 녹취, 문자, 캡처, 영상 일부 원본, 그리고 CCTV 설치 요청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드디어 1차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한지영은 진한 화장으로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법정에 울려 퍼진 녹취는 모든 걸 뒤엎었어요. 어머님, 저희 브랜딩에는 그 이미지가 안 맞아서요. 영상의 시어머니 분량은 조금만. 그게 요즘 방식이에요. 엄마 정신 좀 흐릿하신 것 같다고 지영이가. 판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모욕, 그리고 부당한 경제적 요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진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통장 잔고를 파악한 뒤 전세 자금 명목으로 반복적 금전 요구를 했으며 영상 제작자에겐 시어머니를 배제하라는 편집 지시가 있었고 이는 다수 증언 및 통화 기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정 한켠에선 박순자의 이웃 순이가 증인석에 앉아 말했어요. 그날 저도 결혼식에 갔습니다. 순자가 어디 앉았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다들 신랑 어머니 어디 있냐 물었죠. 투명인간이더라고요. 그리고요, CCTV요. 아파트 경비가 그랬어요. 지영 씨가 혹시 치매 오신 것 같아서라고 했다고요. 법정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엄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요즘 트렌드를 따른 것뿐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가족 내에서 발생한 구조적 무시와 배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그날 이후 한지영의 유튜브 채널에는 악성 댓글이 수백 개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영상 삭제녀. 브랜딩 인간부터 다시 해라. 어머니를 이용해서 결혼식 치른 다음 정말 버린 거냐? 광고주는 하나둘 손을 떼었고 협찬 브랜드는 공식 해명 요청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사팀 면담을 받고 지방지사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후련해요. 그동안 참아온 눈물, 억울했던 모욕들, 아들의 외면, 며느리의 계산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박순자보다 그들 쪽에서 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고소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전보다 한결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응대하죠. 손님들은 요즘 박순자를 보면 웃으며 한마디씩 해줍니다. 사장님, 그 며느리 이야기 저희 딸도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당했었거든요. 영상 보고 울었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시댁 갈등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평생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아들 민수의 얼굴을 보며 박순자는 처음으로 이 아이를 낯설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 안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민수는 지방 발령을 받고 잠시 분가했지만 얼마 전 조용히 박순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하시는 거 저도 끼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박순자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한지영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최근엔 진심 어린 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왜 나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헌신하고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대접받았던 걸까요? 박순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절대로 참지만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는 여러분,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의와 존중, 그게 먼저 아닌가요? 오늘 박순자의 사연에 마음 한 자락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존중은 나이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